이번 대세 상승은 외국인 매수에 의한 상승이 올해 말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0.5% 인하까지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하고 반대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강한 장세를 만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금융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 20년 이상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고요.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횡보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 대세 상승 가능할까요? 네, 대세 상승은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이번 대세 상승은 뭐니 해도 외국인 매수에 의한 상승이 올해 말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배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는 말 그대로 고용 쇼크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한 4.3% 살짝 높아졌지만 중요한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가 22,000건, 예상이 77,000인데 그거보다 확 줄어드는 쇼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를 하고 고용을 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용 보고서 이후 미국의 금리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이게 9월 16일에서 17일 미국 FOMC 때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할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패드 위치 연방금리 선물이거든요. 보면 금리 인하가 100%입니다. 일단 0.25% 인하하겠다가 88.4%, 여기에 한 발 더 나갔어. 0.5% 인하까지 또 11.6%, 즉 시장에서는 0.5% 인하까지 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9월 16, 17일 FOMC에서 0.25%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점도표를 봤을 때는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금리 인하의 점이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환율 약세의 요인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달러는 올해 계속 약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하고 반대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금 이동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1조 5천억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건 역시 달러 약세를 보고 미리 우리 시장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런 금리 정책은 올해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끊임없이 원하고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파월 연준 의장이 버티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트럼프 말 잘 듣고 금리 인하할 사람을 의장으로 앉히겠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올해 말 내년까지 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 거기에 따른 외국인 매수 유입,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 길목에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여기에 따른 대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세 상승이 몇 년에 이어서 일어나는 게 과거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보면 좌측에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보면 올해가 역대 두 번째로 달러 약세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달러가 7.9%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달러가 약세로 갔는 게 1973년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고, 그 다음에 1986년, 그리고 2002년. 앞에 세 번은 정말 큰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1973년도는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가 10배,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10배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 1986년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제조업 신흥국, 돈들이 달러 약세면 신흥국으로 넘어가니까요. 신흥국이 10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002년도 때도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신흥국, 뭐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 10배 상승, 이때 우리나라도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달러 약세에서는 신흥국이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큰 장 속에 있다, 요걸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지금 투자 전략은 일단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이번 정부는 다음 예산 또 슈퍼 예산, 거기에다가 계속 추경도 하고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하나 공급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산업이 좋은 기본 주도주, 그래서 요걸 활용을 해서 요 안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유동성이 많을 때는 성장주지요. 성장주가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성장주가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 요런 성장주 속에서 대장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장주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기존 주도주들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한 번 주도주는 장세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주도주,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불을 뿜고 있죠. 이게 순환매가 일어날 거고, 또 다른 섹터들이 조선주 섹터처럼 불을 뿜으면서 내년까지 우리 시장 정말 4천, 5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강한 장세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유동성과 주도주, 요걸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요 섹터 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국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매월 1일 날 되면 삼자부에서 수출입 현황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날 나온 8월 수출입 현황입니다. 보면 일단 8월 달이 수출 증가율이 1.3%로 증가율 자체는 좀 약화가 됐고요. 그 다음 주요 15개 품목에 대한 수출 증감을 또 나타내거든요. 보면 15종목, 업종 중에 반도체, 자동차만 강하게 가고 나머지는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도 있는 시장이다. 물론 선박도 약간 상승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차별화가 있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반도체 있고, 그 다음 선박 증가가 됐으니까 기존 주도주 조선, 방산, 원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반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외국이나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그걸 보면서 또 힌트를 얻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순매수 상위 10종목, 요게 좌측이고요. 우측에는 대표적인 기관, 금융투자가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요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나열을 하고 딱 보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유동성이 풀릴 때 제가 앞에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가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라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외국인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 기관을 보면 SK하이닉스가 두 번째, 그리고 삼성전자가 6번째. 즉 메이저는 반도체를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수급이 지금 받치고 있고, 여기에서 또 하나 호재가 뭐가 있냐고 하면 D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DDR4 같은 경우는 가격이 초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급등 배경은 사실 올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구형 DDR4는 생산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희소성으로 DDR5보다 가격이 넘어가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DDR4뿐만 아니고 주력으로 하는 DDR5 가격도 올해 계속 상승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반도체 업종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업종 지금 좋고, 업황 좋고, 수급 받친다.
요렇게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중에 일단 탑픽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보는 이유는 요게 지금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1분기 때 시장 점유율 36%에서 38.7%로 확대가 되면서 1위를 견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33.7%에서 32.7%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위 하다가 1위로 올라서게 되면 그 1위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고, 선두에서 밀린 종목들은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역시 반도체 탑픽이고, 외국인 기관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지난달에 제가 SK하이닉스 여러분들에게 관심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딱 여기 나왔어. 그때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중요하니까요. 주식시장에 있으면 요런 케이스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나와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 하면, 좌측이 SK하이닉스 일봉입니다. 대장주로 4월 달부터 강하게 상승 후에 주가가 파란색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대장주 매수 포인트다. 그러면서 하나오션 차트 보면 올해 1월, 2월, 3월 강하게 상승 후에 60일 이동평균선 찍고 반등이 나왔다. 요 화면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SK하이닉스 관심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기술 차트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설명이 됐냐 하면,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하락을 하더라도 상봉을 만들고 하락을 하죠. 그러면 첫 번째 하락이 나왔다면 일단 상봉을 만들기 위한 반등,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 수급이나 업황이 좋으면 뚫고 추세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가 매수 포인트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고점을 뚫고 SK하이닉스가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달 얘기했던 그대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1조 5천억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런 큰 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장을 그날 주도한 종목이 연말까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SK하이닉스가 5%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즉 반도체 업황 좋고 유동성에 따른 성장주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로서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주도주로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또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밀리면 정말 좋은 기회고요. 이런 기회 나오면 항상 끊임없이 봐야 된다. 이런 설명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앞에 제가 기관 외국인 상위 10종목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기관이 10번째로 네이버를 매수했어요. 네이버를. 즉 네이버는 대표적인 콘텐츠, 또 여기에 AI 기업, 이것도 성장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주 중에서는 또 바닥권에 있는 네이버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AI는 정부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AI 정부 정책도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이 대통령, 이건 시사하는 바도 크거든요. 계속 AI는 살리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 6월 달에, 지금 네이버 차트를 보면 6월 달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60일 이동평균선 조정받고 밑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매수 기회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를 하고 이 정부 정책 수혜를 보고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련해서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 그 다음 콘텐츠, 또 AI 대장주인 네이버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SK하이닉스 말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테스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조선주가 강하게 상승하는데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워낙 조선주들이 불을 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그래도 여러분, 조선주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지 또 다음 조선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업황부터 해서 설명드리고 또 구체적인 종목 실적 다양하게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번 시간을 통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또 요거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먼저 조선주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군함 건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2054년까지 현재 군함 함정이 294척인데 381척으로 증강하겠다, 요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군함은 오래되면 퇴역을 해야 되잖아요. 퇴역하는 군함까지 고려하면 30년간 364척 건조를 해야 됩니다.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돈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평균 43조가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게 총 1600조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군함을 함정을 건조하겠다. 이건 중국하고 경쟁이죠. 결국 중국 군함수가 미국을 넘어서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갔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군함 계획이 강하게 가고, 결국 이거는 MRO 사업이죠. 그래서 MRO 사업 쪽에서 큰 시장이 하나 생겼다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여기에다 트럼프가 미국은 법적으로 군함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돼 있습니다. 요걸 한국에서도 제작할 수 있게 행정명령도 검토하겠다.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무자하고 미국 실무자하고 또 미팅도 갖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조선주들은 정말 날아가지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또 감안해서 지금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요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조선주들이 언제까지 상승을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보는 고점 형성하는 기간,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게 신조선 가격 그래프입니다. 엷은 회색 그래프가. 신조선 가격은 뭐냐고 하면 배를 한 대 만들면 얼마에 파는지 그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신조선 가격이 높아지면 배를 비싸게 파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지요. 요 차원에서 보면 과거 2008년도에 신조선 가격이 피크를 기록하고 그리고 확 급락이 나왔죠. 그때 2008년 이때가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을 때고요. 그리고 지금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고 있거든요. 신조선 가격이 그때만큼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2008년도에 신조선 가격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요 조선 3사들 영업이익을 합산을 했거든요. 합산을 해서 보면 2008년도에 고점이 아닙니다. 신조선 가격하고 영업이익 고점은 시간차가 납니다. 왜 이런 시간차가 나냐 하면 배를 수주받으면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배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신조선 가격이 가장 비쌀 때 수주했던 배는 3년에 걸쳐서 영업이익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8년도 합산 영업이익보다 2009년도가 많아졌고 2010년도가 많아졌고 3년 뒤인 2011년도가 피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지금 신조선 가격 보면 작년도에 고점을 형성 후에 살짝씩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은 2024년보다 2025년 증가가 하겠죠. 2026년 또 증가를 하겠죠. 2027년 피크를 기록하겠죠. 요걸 가지고 보면 내년이 아무래도 조선주 주가는 피크다. 주가는 또 먼저 꺾이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2027년이 영업이익이 고점이다. 그러면 2026년쯤에 꺾이니까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7분 응선으로 왔고 지금 마지막 불을 뿜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선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내년 뭐 중순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는 기대감, 또 미국 MRO 사업이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뭐 초중순까지는 조선주 괜찮다, 요렇게 보고 그 이후에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큰 그림으로는 요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또 조선주 보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 조선주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조선주들은 일단 대형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요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요. 또 대형주 중에서 또 호재가 있는 종목은 또 대형주대로 접근을 하고, 또 조선기자재들은 조선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선기자재 내에서도 뭘 만드는지 섹터별로 나눴어. 섹터별 중에 또 대장주를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뭐가 있고, 또 대형주 중에 호재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또 조선주 기자재 중에서는 섹터들로 나눠서 어떤 섹터가 실적이 가장 좋고 대장주인지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분류하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장주, 대형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별로 다 나눠서 정리를 했고, 여기에다가 2분기까지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요걸 보면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이 조선주는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먼저 대형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뭐 대형주라 하면 일단 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큰 3조 원 이상 조선 관련주들 제가 요렇게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리된 화면 보면 요게 9월 8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상승률, 그래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요거 추세죠. 어떤 애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요. 상승률 표시를 했고, 그 다음 2분기 단기순위, 그리고 대형주들은 단기순위 기준으로 PER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PER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보통 한 12 기준인데 지금 보면 많이 높아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대형 조선주 맨 밑에 통계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계략고 통계가 있는데, 통계를 요렇게 한번 보면 대형 조선주 올해 평균 상승률이 119%, 엄청나게 뭐 하나만 잡고 있어도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상승률 역시 주도주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맨 가에 보면 175%입니다. 작년 영업이익보다 올해 172%, 5%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 게 내년, 후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매년 영업이익이 100% 증가를 한다면 PER은 반으로 줄어들겠죠. 내년이 가면. 그 다음 가면 또 반으로. 그래서 그걸 미리 반영을 하고 조선주들은 고평가가 돼 있는 겁니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미리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PER 보면 34배로 뭐 코스피 PER 한 10배 넘어가는 거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고요. 그래서 고평가돼 있지만 성장성이 좋다. 그래서 이 성장성이 끊기면 고평가가 유지가 안 되니까 내년에 조심하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요 조선주 중에서 일단 PER로 가장 저평가되는 걸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고, 그 다음 삼성중공업.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 두 종목은 또 모멘텀도 있거든요. 기존 조선주보다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모멘텀, 그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 어떤 모멘텀이 있냐. HD 현대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8월 26일 나온 뉴스인데, HD 현대가 미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을 했다. 요 프로그램 중에 보면 투자 분야는 미국 조선소 인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조선소를 HD 현대그룹이 인수한다고 하면 이 조선소는 어디에 가느냐? HD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기업 어떤 구조를 보면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조선소 인수에 따라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 그런 수혜를 HD 한국조선해양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다음에 여기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고,
요런 호재가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결국은 HD 현대그룹 조선사들의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선사들은 중간 지주회사 밑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런 호재가 하나 있으니까 요런 것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장 탑픽은 삼성중공업인데, 기존에 보면 삼성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비해서 주가가 좀 약했습니다. 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못했다,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MRO 사업 진출을 못했다. 이 두 개가 걸려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거든요. 보면 첫 번째 삼성중공업이 지금 요거는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 나온 뉴스인데, 미국 조선사와 MRO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 즉 이제 MRO 사업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MRO 사업이 초반에 제가 업황 설명 드릴 때 큰 사업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저평가됐던 게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를 많이 해가 올해까지 저가 수주를 거의 밀어냅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처럼 실적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 급증할 걸 올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거는 IBK투자증권 삼성중공업 실적 추이인데, 보면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1290억인데 내년 2분기는 3320억. 지금보다 2배, 2배 이상이지요. 3배 가까이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조선주 중에 가장 PER이 낮은데 내년에 실적까지 증가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요 두 종목 관심권에 놓고, 이게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조선주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소형 조선주에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중소형 조선주 제가 섹터별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했지요. 그래서 제가 중소형 조선주도 다 정리를 하고, 오른쪽 맨 가에 가면 사업이라고 표시돼서 엔진을 만드는지 LNG 본행지인지 피팅인지 나머지 조선기장인지 싹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화면만 딱 보면 어디에 속하고 2분기 실적이 얼마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9월 8일 기준 올해 상승률까지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걸 이제 주말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방송 나오기 이번 주에도 조선주들이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보다 PER이 좀 높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 보게 되면 가장 불을 뿜는 것은 엔진 쪽입니다. 조선 엔진 쪽이 보면 STS 엔진, 인하전공, KSP, 삼성엔테, 중소형주 중에서는 요 엔진 관련주들이 요 한 4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엔진은 왜 이렇게 불을 뿜고 강하게 가느냐, 그건 다른 것보다는 엔진 쪽에 소태지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린 조선 3사들이 수주를 받아오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발주를 하겠지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중국이 수주를 많이 했는데 엔진 기술이 아직도 약해요. 그 일부 물량이 우리나라에 발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 3사들이 지금 가동률이 100%입니다. 풀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엔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조선기자재 중에 가장 대장주는 삼성엔텍입니다. 지난주부터 상한가 몇 번 들어오면서 100% 이상 확 급등이 나왔으니 이것도 역시 엔진 관련주고요. 그래서 엔진 관련주 관심을 가지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항상 그렇습니다. 불을 뽑을 때 쫓아가면 또 힘드니까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일단 엔진 관련주 나는 관심을 가져야지 생각을 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LNG 본행제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요건 뭐냐? 우리나라가 또 LNG 선박 수주에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그래서 다른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보다는 LNG 선박 거의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LNG 선박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LNG 선박에 딱 들어가는 LNG 본행제 만드는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요 두 종목이고요. 요 두 종목도 PER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15배 정도니까 높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 끊임없이
21 이동평선을 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LNG 관련주들도 21 이평선 이하로 오며 관심을 가지고요. 그다음에는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들은 사실 다른 조선에 비해서는 기존까지는 조금 소외를 받았거든요. 소외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배를 만들 때도 피팅이라는 게 결국은 관이라든가 관이염새거든요. 요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화학 플랜트 공장이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화학 플랜트 업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매출이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는데 요번에 조선주 모멘텀을 타고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 명암이 같이 가지고 있는 섹터가 피팅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피팅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됐는 게 하이록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하이록 코리아가 가장 저평가가 됐고, 보면 조선주들 실적이 좋은데 피팅 업체들이 실적이 감소하는 애들도 몇몇 나오고 있고요. 요건 뭐 화학 플랜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래도 가장 저평가됐는 게 하이록 코리아. 또 하이록 코리아도 뭐 이번 조선주 급등이 나올 때 같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선주들은 좀 눌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 합쳐서 조선기자재라고 제가 요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도 뭐 보면 오리엔트 전공이나 한라 IMS 일성 뭐 이런 애들도 불을 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존의 PER이 좀 약했던 애들이 가장 강하게 불을 뿜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선주 관심이 있으면 요렇게 표를 가지고 뭐 PER이라든가 요런 것도, PER은 뭐 다른 거보다는 쉽게 시가총액 나누기, 그다음에 어려우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2분기 영업이익이 계속된다,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돼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선주를 가지고 섹터별로 나누고 또 섹터 중에 대장주 관심을 가진다, 요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 원전주 쉬어가고 있는데 계속 주도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상승 가능하고요. 특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발 수주 기대감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사실 원전주가 한번 출렁였던 이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거 짧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직접재산권 합의가 정말 안 좋게 됐다,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게 얼마나 안 좋은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지 또 원전주를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계약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북미나 EU나 영국, 일본 수주 제한으로 돼 있고, 이제 우리는 아시안이나 일부분 수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주를 하게 되면 한 기당 우리 돈으로 9천억 요거 구매 계약을 하게 돼 있고, 웨스팅하우스로. 그 다음 한 기당 기술 사용료 2,400억 우리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SMR 요거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또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되고, 요게 50년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게 계약이 돼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뭐 유럽이나 수출 제한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하고 직접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수주를 못 해요. 소송이 걸리게 되면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차피 수주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됐다는 자체는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다, 그게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 요게 원전 수주, 그러니까 뭐 원전 수주의 한 1.85%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 비용이 실제로 주는 비용이다,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건 기술 사용료니까. 그 외에 한 9천억 달러 이상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했잖아요. 이건 아랍에미리트 원전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자재 계약을 맺었거든요. 어차피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기자재 계약 만든다는 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자재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수주를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큰 손해 볼 건 없다, 요렇게 시각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앞에 원전 수주의 한 1.85% 정도 기술 사용료. 이거 안 주고 기술 뭐 타협하기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사실 미국이 안 해주면 어차피 수주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요걸 주고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주 큰 손실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3분의 1 가격으로 수주도 가능하고 단가가 있으니까 충분히 마진 뽑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요 계약 외에도 또 보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건데 수주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든 어차피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밸류 체인 애들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계약에 방점을 찍고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요렇게 보고, 또 하나 보면 지금까지건 원전 구조가 미국, 그다음에 우리, 프랑스 수주를 할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나라들이 경쟁을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같은 공동으로 묶이게 되고, 그다음 이제 나누어서 프랑스가 대응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우리가 더 많이 수주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밸류 체인 업체들, 우리 기업들은 훨씬 유리하다. 요런 점도 시사하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만 보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또 따져보면 요런 식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원전 산업을 망가뜨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기업 자체로 보면 뭐 크게 손실 날 데 없고 수주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프랑스만 안 가져가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런 시각 속에서 또 바라본다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전 르네상스가 뭐냐? 2050년까지 지금보다 원자력에서 한 3배 가까이 전력을 더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뭐 원전 지금 한 100개인데 400개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10기가 일단 미국이 수주를 하든 우리가 수주를 하든 어차피 밸류 체인은 우리나라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밸류 체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발 수주 기대감이 되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이제 수주를 한 원전을 짓기 위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모멘텀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건 미국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원전주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원전주는 일단 워낙 큰 프로젝트고 기간도 엄청 깁니다. 원전이. 그래서 이 원전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보고 그 속에 세분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를 매수해야 되는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유안타 증권이고요. 보면 일단 원전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원전 짓는데 12년 정도 걸립니다. 12년. 그러면 짓고 난 뒤에 원전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면 보통 한 60년에 한 20년 더 연장을 해서 한 80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이 끝나면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해체하는데 한 20년이 걸립니다.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은 112년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인생보다 더 긴 거지요. 그래서 이 긴 프로젝트 중에 사실은 뭐 요 설계 단계에서 어떤 기업이고 운영 단계에서 어떤 기업이고 해체 단계에서 어떤 기업이다. 기본적으로 요 기업을 분류한다면 수혜는 역시 원전을 만드는데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이 제일 수혜를 보겠고, 그 다음은 운영하는 쪽, 그 다음 해체는 맨 나중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건설 단계에 있는 밸류 체인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 단계도 한 4단계로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보면 첫 번째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는 한정 기술입니다. 근데 요 설계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게 되면 설계는 한정 기술이 하겠지만 미국
발은 웨스팅하우스가 또 설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 수혜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거까지 봤는데 앞으로 기대는 역시 미국발 기대니까 조금 약할 수는 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원전 제조입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뭐 주기기, 보조기기, 원전 연료 요게 핵심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요거는 뭐 웨스팅하우스 미국이든 우리든 어느 쪽이 수주를 하든 얘네들한테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그리고 우진 한 요 세 기업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체인 기업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공입니다. 시공은 만드는 뭐 보조기계는 다 만들어지면 이제 조립을 해가 시공을 해야 되죠. 요게 이제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 삼성물산 가장 대표적이다 보시면 되는데 건설사들은 뭐 원전뿐만 아니고 또 국내 건설 경기나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니까 원전으로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시운전입니다. 시운전.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지면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은 한정 KPS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건설 단계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니까요. 요 중에 일단 건설주 빼게 되면 몇 없죠. 몇 없는 것 중에서도 뭐 설계라든가 시공은 또 약간 넣고 또 웨스팅하우스 감안한다면 제외하면 핵심적인 안고가 역시 제조, 밸류체인 업체다. 요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요렇게 보이고요. 지나가는 길에 운영 단계에서 보면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전력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구매까지 한전 KPS, 우진엔텍, 수산인데트리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뒤쪽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니까 사실 원전주로 같이 묶여 있지만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약할 수가 있거든요. 짓는 데만 12년이고 그 뒤에 수혜를 받는다 하니까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전주다 덥석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원전 생태계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될 수 있으면 제조 쪽, 원전 건설 단계 중에 구매 쪽, 제조 쪽에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전주,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원전주 제가 또 2분기 실적 정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밸류체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나눠서 실적 정리를 쫙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건설 단계에 있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 한전 KPS 요 중에 뭐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 여기가 이제 제조 쪽이니까요. 그래서 요쪽에 실적을 보게 되면 BHI가 정말 실적이 좋아져요. 보면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44%확 좋아지고 PER도 13배 정도로 적정 주가로 그래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BHI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밸류라든가 실적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기존 원전주들이 다 보면 대형주나 큰 종목인데 중소형주 중에는 우진 같은 경우는 개척기 이런 걸 제조하는 회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앞에처럼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뭐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중소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진 또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쪽 단계 그 다음에 보면 영업이익 이쪽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대부분 감소하는 게 많았어요. 요건 뭘 시사를 하느냐 하면 원전은 성장주가 아니고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앞에 조선주는 제가 실적이 팍팍 증가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약한 것들은 기대감이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승이 적었냐 그건 아닙니다. 뭐 몇 년 전에 가장 기대감으로 크게 갔는 게 2차 전지죠. 그처럼 기대감도 계속 불어나면 주도주로서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이런 기대감이니까 술주가 나온다든가 또 뭐 새로운 원전 수주한다든가 미국발 수주라든가 이런 기대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가고 요게 뭐 내년에도 계속 기대감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주 외에도 중, 소형주 크게 상승하는 종목 찾는 매수 기법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반도체부터 해서 큰 대형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또 대형주 외에 중소형주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중소형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셔야 됩니다. 공시를 딱 보고 지분이 변한다든가 큰 돈이 움직인다든가 요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또 5배, 10배 움직이면서 인생을 바꾸는 종목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가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해요. 그러면 지분이 변했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러면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했다 공시 나오는 종목, 요런 종목 관심을 가질 수 있지요. 이처럼 또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가 슈퍼개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5% 이상 주식 매수하면 그때 또 공시가 나오거든요. 지분이 바뀌었다, 변화. 요렇게 5% 이상의 또 큰 세력들이 들어오는지, 요런 지분들이 변하는 종목, 요런 종목들은 의외로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지분 살피고, 또 자본금이 크게 변한다.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빚입니다. 그건 기업이 갚아야 되는데 이게 주식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게 자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0억 단위의 전환사채가 행사가 나왔다. 근데 행사 가격하고 주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같이 매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즉 100억이라는 채권 들고 있으면 이자 받고 원금 형성되는데 주가로 바꿨다. 그것도 단가하고 시장 지금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럼 주가 상승할 걸로 보고 주식으로 바꾼 거니까, 큰돈이. 요런 종목이라든가. 그래서 공시만 잘 살피더라도 크게 움직인 종목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시 공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공시에 대한 공부 케이스 바이로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 오셔서 또 많이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상승 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업황이나 제가 보는 시각을 설명드리고, 또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매수 시점까지 또 한번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2차 전지 업황이 어떤지 그걸 봐야 되죠. 사실 업황하고 주가는 또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2차 전지 업황을 보게 되면 요건 가장 최근에 나온 점유율인데, 올해 1월부터 7월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요 점유율을 보면 국내 3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국내 3사 점유율이 37.8%입니다. 요게 작년에 비해서 무려 7.1% 감소를 한 겁니다. 즉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업황이 아직은 밀리고 있다, 요렇게 보이고, 그래도 최근에 다행히 ESS 시장이 호재가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는 결국 뭐 ESS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것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매출에서 80% 이상이 전기차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야지 2차 전지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도 나눠서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먼저 상반기 시장별로 전기차 판매 현황입니다. 보면 중국은 작년 상반기보다 32% 증가를 했고, 유럽 26% 증가.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주력으로 한 북미 시장은 3% 증가입니다. 그다음 기타 40%.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불리하다. 현재 상황이. 북미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뭐 북미 시장도 전기차로 다 이동이 될 거니까 미라졌다, 이렇게 보는데, 당장은 아직은 주가가 확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요 전기차 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중국이 다 장악을 하겠죠. 2차 전지 개념에서. 북미는 우리가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쟁은 유럽입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유럽 시장만 또 제가 상반기 배터리 출하량 조사를 했거든요. 보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13% 감소를 했고, 가장 큰 기업인데 크게 감소를 했고,
삼성 SDI도 12% 감소, SK온만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보면 현재 유럽 시장 점유율이 36%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상반기만 해도 50%랐거든요. 근데 14% 감소. 그러니까 감소폭이 확 커졌고, 미국, 중국, CATL만 하더라도 45.6%입니다. 기업 하나가. 이처럼 강하게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사실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북미 시장이 약하고 또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그래서 업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를 아직 조급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 2분기 실적 어떤가요? 2분기 실적만 딱 보기보다는 또 3분기까지 또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고 또 2분기 실적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예상할 때 다양한 지표도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요 수출입 현황입니다. 보면 15대 주요 품목에 2차 전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2차 전지 보면 8월 달이 작년 8월보다 31.3% 감소를 했다. 크게 감소를 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수출입 현황 8월만 보면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입 현황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모았거든요. 한번 딱 보도록 할게요. 보면 1월부터 4월까지건 오히려 수출이 증가가 됐어요. 보면 밑에 수출액인데 수출액이 1월에 3억 달러에서 4월 달 7억 달러까지 증가가 됐죠. 그런데 5월 달부터는 훅 감소를 좀 감소했다 늘어났다 감소했다 늘어나다가 8월 달에 확 줄었어요. 8월 달엔 수출액이 4.9억 달러고 수출액도 5억 달러 이하로 늘어갔고 또 감소폭도 30%로 확 늘어났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9월 30일이 되면 미국 보조금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10월부터 전기차 판매가 확 떨어질 걸 보고 만드는데 발주는 미리 줄였다. 요렇게 제가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9월 달도 아무래도 수출이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9월 달까지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전체 수출액을 보게 되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2분기 실적보다도 3분기 실적이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 요걸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현지 생산도 있지만 현지 생산이 월별로 뭐 갑자기 다음 달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런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미국이 정말 보조금이 줄고 전기차가 확 판매가 안 되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보조금 주다가 안 주면 사람들이 심리가 돈 더 주고 사는 느낌이라서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판매가 확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크가 내년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그래서 요런 피크를 실적 피크는 여기니까 피크보다 약간 앞당기면 올해 말 정도가 어쨌든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급하게 2차 전지는 바라볼 필요는 없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어떻냐? 3분기, 4분기도 조금 2분기보다 좀 안 좋을 수 있다. 요렇게 예상이 되는데 2분기 실적 또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요 정리는 사실 2차 전지 핵심 중에 뭐 양극재, 온극재, 전구체, 분리막 요쪽 뭐 핵심 소재지요. 요 대형 소재 기업들만 제가 요렇게 나열을 하고 영업이익하고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가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또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애는 파란색으로 썼어요. 보면 다 파란색이에요. 에코프로 BM 하나 빼고 다 파란색이에요. 이만큼 안 좋다는 거죠, 업황이. 근데 특히 작년 2분기 요 기업들 영업이익을 다 더하면 작년 2분기에 575억 적자랐거든요. 그래서 작년 2분기 때도 업황이 적자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올해 2분기 다 더하면 무려 1945억 적자입니다. 적자 폭이 정말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 4분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ESS라든가 다른 호재가 있더라도 급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랠리가 나오기에는. 그래서 업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적자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이 조금 나와야 랠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보는 뭐 접근 시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매수 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팁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고요. 피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뭐가 있었느냐? 1조 1천억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행가가 96,400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8월 8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8월 8일 날 1조 1천억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잖아요. 8월 8일 날 주가가 얼마냐? 148,800원입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발행가보다 현재 주가가 54%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익 실현을 하겠지요. 그러면 8월 8일부터 1조 1천억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접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요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유상증자를 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상장이 될 때 유상증자 발행가하고 주가가 높으면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주가가 비슷하면 접근을 해도 되고 요걸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유상증자 나온 종목 피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팁으로 들고 요것도 역시 공시니까요. 뭐 앞에 말했지만 이런 공시들 공부하실 분들은 저 이희건 유튜브 오시면 공시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법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사고를 확장을 하면 어떻게까지 이어지느냐.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가 8월 8일 이후부터 꺾일 수 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까지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른 애들도 같이 다 밀려 있습니다. 차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보면 8월 8일 고점 형성 후에 같이 밀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유상증자 요렇게 바라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업종 대장주가 나온다 그러면 업황 파악하는데도 또 같이 활용이 되니까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제가 화살표 요렇게 표시됐는데 보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누군가가 진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세력 하나가 들어왔다. 요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쨌든 2차 전지가 저점을 형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저점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 요렇게 느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들어온 것까지 감안하면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면 120일 이동평균선 저 맨 밑에 선입니다. 요 이하로 왔을 때 1차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보수적이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화살표 누군가가 들어왔던 요 금액이 9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요 9만 원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요렇게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라든가 이렇게 보면 확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상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까지 밀렸다 오면 정말 상바닥이 되거든요. 요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좀 더 밀리고 오늘 연말로 갔을 때 그 위치가 오면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보면 이렇게 누가 진입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 무한히 하는 건 아닙니다. L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LNF 차트인데 7월 초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고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음봉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밀렸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냐고 하면 3천억 신주 인수구 부사채 대규모로 발행을 했어요.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적자가 나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포스코 유상증자 하듯이 채권 발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악영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크도 있고요.
물론 뭐 에코프로 그룹들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회사 주가를 활용을 해서 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피했다, 뭐 요런 측면은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뒤쪽에 밀렸을 때 상바닥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면 2차 전지 다들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려 계신 분은 조금 기다리시고 내년 후내년 결국 2차 전지가 대중화되면서 상승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새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처럼 뭐 상바닥 부분 어느 정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왔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도주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